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온전히 우리 곁에 도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세상 그 어떤 작별 인사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어머니를 먼저 떠올립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던 기억, 비판적인 목소리,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 그보다 더 차갑고 더 조용하며 훨씬 더 혼란스러운 또 다른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으로는 늘 함께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자란 고통입니다.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은 없었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크게 집안을 울렸던 한 남자. 당신은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노력했지만 그의 시선은 결코 당신의 눈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그 침묵은 당신의 자기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제가 그가 오래전에 곁을 떠났거나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삶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는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운동 경기나 발표회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차마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그 무엇.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은 뼈 속 깊이 그것을 느낍니다. 마땅히 정서적 교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남겨진 공허함. 아빠가 널 보고 있단다. 라는 말이 머물렀어야 할 자리에 생긴 텅 빈 공간을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단지 어머니 콤플렉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못지않게 강력한 것, 바로 아버지 원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실제 그 남자가 아니라 당신이 그를 중심으로 쌓아올린 이미지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 멀리 있는 이상향. 당신이 당신의 성공으로, 순종으로, 심지어 고통으로라도 잠에서 깨우려 했던 그 존재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의 시선은 늘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웠습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침묵은 곧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리고 당신은 늘 충분한 존재가 되기에는 한 걸음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이것은 그를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역시 그의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부재를 물려받았고 그저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대물림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경계는 선한 의도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직 존재와 부재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재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새겨 놓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 잡은 거대한 물음표. 모든 인간관계, 모든 성취, 모든 거울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불안한 탐색. 융은 이것을 부정적 아버지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는 원형이 힘의 원천이 아니라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면의 남성성이 보호가 아닌 비판이 되고 격려가 아닌 불가능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부재가 당신의 마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직시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을 바라봐주지 않는 사람들을 쫓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당신을 올려다보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면서 말이죠.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 계속해서 인생이라는 연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세요. 이야기가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연기하고 하지만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이것이 성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휴식이 곧 포기처럼 느껴져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이 죽음처럼 느껴져서 아니오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 네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인정 없이는 결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자신의 성공을 온전히 축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엄격하고 차갑고 만족시키기 어려운 아버지. 모든 실패는 수치심이 되고 모든 침묵은 처벌이 되며 모든 작은 성공은 텅 빈 극장에서 울리는 박수처럼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 성공을 쫓고 있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쫓고 있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단 한순간입니다. 그가 마침내 당신에게로 몸을 돌려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너는 충분히 잘 해냈어.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방향에서 그것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말이죠. 마커스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31살에 성공한 건축가입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교회의 멋진 집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이 충분히 훌륭한지, 고객들이 자신을 존중하는지, 자신이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좋은 분이었고 성실했으며 조용했습니다. 결코 잔인하지도 곁에 없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커스는 어릴 때 신이 나서 건물과 다리를 스케치한 그림들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그렸네 라고 말하고는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마커스는 하늘에 닿을 듯한 마철루를 설계합니다. 하지만 모든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는 여전히 잘 그렸네 이상의 말을 듣기 위해 그림을 들어 보이는 7살 소년입니다. 아버지의 상처는 항상 극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조용할 뿐입니다. 온전히 도착한 적 없는 존재감.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짊어지고 있었던 한 남자. 그리고 당신, 그 아이는 자신의 성취로, 착한 행동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른의 상처를 채울 수 없으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느껴보세요.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거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그 거리가 정상처럼 느껴지고 그 다가가려는 노력이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마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일하고 과도하게 베풀고 과도하게 사과합니다.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당신은 여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착한 아이는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서적 욕구가 자기 자신을 겨우 버텨내고 있던 한 남자에게는 너무 과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작고 더 조용하고 더 편리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당신은 여전히 당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편리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도, 이름 붙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숨겨진 실이 당신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 충성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모든 심리 상담, 모든 자기계발서, 치유를 위한 모든 의식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선택도 아닙니다. 의식보다 깊고 이성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서명한 줄도 몰랐던 영혼의 계약서입니다. 어린 시절의 충성심이라는 피로 쓰여지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해줄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한 고통으로 봉인된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결코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 또한 스스로에게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만약 그가 평화를 찾지 못했다면 내가 감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만약 그가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다면 나 또한 그 침묵을 짊어지리라. 만약 그가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면 나 또한 같은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리라. 만약 그가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면 나 역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당신은 그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감정적 어휘의 한계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을 결코 넘어서지 않으며 그가 치유하지 못했던 것을 결코 치유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당신은 충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처리되지 않은 고통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콤플렉스의 그림자입니다. 단순히 그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행복, 기쁨, 사랑을 받는 능력을 그의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무의식적인 결정입니다. 결코 그를 넘어서지 않고 그가 치유하지 못한 것을 치유하지 않으며 그가 될 수 없었던 존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벽돌로 가득 찬 배낭처럼 그의 감정적 빚을 짊어지고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산을 오르고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끝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물려받았지만 결코 사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열쇠를 가진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밀함, 성공, 기쁨 또는 진정한 자기 표현으로 돌파하려는 순간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비상 브레이크를 당깁니다. 중요한 면접을 망치고 파트너와 싸움을 걸고 결승선 바로 앞에서 멈춰섭니다. 이기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조차 존재를 모르는 깊은 곳에서 치유가 곧 그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배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부모의 한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유하지 못했던 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될 수 없었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념을 선택했을 때 기쁨을 선택하고 그들이 보호를 선택했을 때 취약함을 선택하고 그들이 안정을 선택했을 때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그 계약서를, 그 보이지 않는 실을, 그의 정서적 부재가 어떻게 당신의 정서적 청사진이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의 한계가 당신의 한계가 되었고 그의 두려움이 당신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 청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남자는 깊이 느끼지 않아. 약한 모습은 나약함이야. 그냥 버텨.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 작은 것에도 감사해. 행복보다 안정이 더 중요해. 사랑은 위험해. 사람들은 언제나 떠나.
내 감정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이 그 청사진을 다시 쓰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그의 삶과 닮은 삶을 지을 것입니다. 제한되고 조용하고 안전한 삶. 열정적인 참여가 아닌 체념적인 수용의 삶. 다채로운 감정이 아닌 감정적 미니멀리즘의 삶. 외부적으로는 위대한 것을 성취할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려 조용히 앉아있는 그 아이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배신은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당신과 그 모두를 작게 만드는 의존적인 충성심이 아닌 진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로 선택하고 그가 치유하지 못했던 것을 치유하기로 선택하며 그가 결코 배우지 못했던 방식으로 정서적으로 가깝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그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아버지, 실망한 아버지,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었던 아버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과거가 끝났고 유일하게 가능한 사랑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역시 결코 만족되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갈망,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짊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도구로 당신을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도구들은 부서지고 불충분했으며 감정은 나약함이고 약한 모습은 위험하다고 배운 수세대의 남자들을 통해 대물림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였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감옥은 당신이 여전히 내면에 지니고 있는 그의 모습, 바로 내면의 아버지입니다. 여전히 금언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의 노력을 판단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며 당신이 축하를 원할 때 그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고 당신이 이미 지쳤을 때 조용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코 이제 충분해,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말하지 않는 그 존재입니다. 이제 그 신화를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 남자가 아니라 그의 시선이 남긴 유령을 말입니다. 그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언젠가 당신이 필요했던 아버지로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융은 개성화에 대해 썼습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부여한 이미지와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도입니다. 당신이 필요했지만 결코 갖지 못했던 아버지를 애도하는 것, 있을 수 있었지만 없었던 관계를 애도하는 것, 마땅히 주어졌어야 했지만 보류되었던 인정을 애도하는 것,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었지만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 애도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나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상처를 짊어지는 것과 치유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패턴을 반복하는 것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전히 그가 변하기를, 당신을 봐주기를, 마침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바라는 한 당신은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신문을 내려놓고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당신을 봐주었어야 했던 그 순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감정, 꿈, 두려움에 대해 물어봤어야 했던 그 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치유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보고 인정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는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되어주기로 배우고 있는 그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일기장에 이 질문을 적어보세요. 만약 내가 이미 그의 인정을 받았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나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그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내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당신 안의 어린 소녀는 이것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는 하지만 아빠가 마침내 돌아오면 어떻게? 마침내 나를 봐주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면 이라고 말할 겁니다. 당신은 그 어린 소년을 연민으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의 희망, 그의 충성심,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아름답고 가슴 아픈 믿음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당신의 성인으로서의 삶을 운영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7살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처리되지 않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한 남자 주위를 살얼음 판 걷듯 하던 그 집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의 기분, 그의 관심, 그의 변덕스러운 애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정서적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의 선택과 힘이 있습니다. 치유의 전환점은 그의 치료사가 던진 간단한 질문에서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스스로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필요했던 아버지가 된다면요.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아버지로부터 얻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으려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 친구, 고객들에게서 그 인정, 그 인식,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을 그 누구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해주었으면 했던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침묵과 똑같이 들리는 가혹한 내면의 목소리 대신 그는 연민을 연습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때 괜찮은 척하며 밀어붙이는 대신 그는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무언가에 성공했을 때 그것을 축소하거나 다음 할 일에 즉시 집중하는 대신 그는 축하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혼자서 소리내어 축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의 성취를 축하하듯이 그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법을, 상실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자신의 삶에 정서적으로 존재하는 법을, 판단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고 서먹했던 10대 아들과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그 다음 자식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물림되던 가문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당신은 그 패턴이 멈추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지점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을 멈추기 전까지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을 보지 않았던 누군가를 위해 충분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항상 필요했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당신을 어떻게 볼까요? 당신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당신이 힘들어할 때, 실수할 때,
두려워할 때 당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는 당신의 강함을 요구하는 대신 당신의 부드러움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필요를 최소화하는 대신 존중할 것입니다. 그는 비판이 아닌 보살핌으로 당신의 내면 아이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음은 뭐지? 라고 즉시 묻지 않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망감으로 만들지 않고 당신의 실패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본다. 너의 감정은 중요해. 너는 연기를 통해 사랑을 얻을 필요가 없어. 너는 쉬어도 돼. 너는 무언가를 필요로 해도 돼. 너는 인간이어도 돼. 너는 내가 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도 돼. 이것이 융이 말한 긍정적 아버지 원형의 통합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서 완벽한 아버지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가 아니었던 누군가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필요로 했던 보호적이고 양육적이며 격려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감정을 겪을 때 자신을 버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고갈시키는 대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보여줄 친절함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당신은 평생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쫓고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으며 스스로 개임하는 법을 몰랐던 누군가가 만든 규칙의 게임에서 이기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없었던 것을 애도하는 대신 있을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깊이 느끼고 현명하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하고 성장하고 당신을 형성했던 한계를 넘어 더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들고 있는 내면의 아버지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감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는 당신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그만하면 됐네 라고 말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는 더 말해봐. 모든 것을 듣고 싶어.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완벽한 아버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 외부의 인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안전을 창조하는 것. 누군가 마침내 당신을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정서적 보호자, 자신의 인정의 원천, 자신의 안전한 항구가 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인정에 대한 필사적인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는 연기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충분한 존재인지에 대한 불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당신이 찾고 있던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서 말입니다. 당신 안의 소녀는 마침내 그가 기다려온 것을 얻습니다. 그것을 줄 수 없었던 아버지로부터가 아니라 당신이 된 그 남자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판단 없이 보는 법을 배우고 버리지 않고 안아주는 법을 배운 그 남자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듣기를 기다려온 그 목소리가 마침내 말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해. 이제 내가 있잖아. 연기를 멈춰도 돼. 증명하는 것을 멈춰도 돼. 기다리는 것을 멈춰도 돼. 그냥 존재해도 돼.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당신의 손을 심장 위에 얹어보세요. 그 고동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살아남은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이끌어준 그 생명력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내가 바로 나에게 필요했던 아버지다. 나는 충분하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나에게서 끝난다. 혁명은 거창한 몸짓이나 극적인 변화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버리는 대신 자신과 함께 현재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조용한 순간에 있습니다. 비판 대신 연민으로 자신을 보기로 선택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받을 허락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아니라 언제나 온전했고, 언제나 가치 있었고, 언제나 충분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로부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 안의 소녀는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집으로